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이혼 한 번 한 상태로 딸은 아내가 키우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재혼한 상태로 아들 하나 키우면서 가정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일찌감치 해외로 유학을 가서 캐나다에서 사업하며 형수님과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저밖에 없어서 이혼한 후 외아들 마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달달이 나오는 연금이 있었고 엄마도 워낙 알뜰살뜰 평생 아버지의 공무원 월급으로 아들 둘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기에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인스턴트만 줬던 아내 대신 어머니께서 뜨끈하게 차려진 손수 만들어주신 밥상을 받고 살이 피동피동 쪄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지요. 그래서 그런가 이혼한 아내 생각이 1도 나질 않았고 이렇게 말하면 절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딸마저 그리 그립지도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혼한 저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기왕 헤어진 거 얼른 다른 여자 만나서 새장가 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엄마 아빠와 사는 게 더 좋아요. 한번 결혼해서 실패했으면 됐지 그걸 또 해서 힘들게 살라고요? 제가 별로 부정이 없는지 딸도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을 돌이킨다고 해도 절대 여자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가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얻어맞으면서도 꾸역꾸역 차려주신 밥상을 앉아서 세 공기쯤 비워 지금이 행복하다며 해벌쭉 웃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머니만 의지했던 게 하늘의 노여움을 샀던 일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늘상 운동도 잘 다니시고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는데 적극적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산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잘 못하시기에 아무래도 체한 것 같으시다며 몸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억지로 데려간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게 되셨고 이윽고 그 이듬해를 못 넘기시고 눈을 감으시고 말았답니다. 하필이면 코시국대라 외국에 있었던 형도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 어머니 눈 감으시고 한참 뒤에야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고 저는 이것이 다 제 탓 같아서 형에게는 제발 이혼하지 말고 형수님과 오래오래 잘 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잃은 건 슬프지만 그렇다고 그게 네 탓은 아니니 그런 생각하지 마. 세상에 이혼한 사람이 너 하나도 아니고 어머니께서도 오히려 작은 아들 곁에 있으셔서 더 좋으셨을 거야. 나는 사실 남겨진 아버지가 더 걱정이지만 네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 형은 제 마음의 자책감을 덜어주고 혼자 계신 아버지를 잘 모셔달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형수님과 조카들이 있는 머나먼 타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만난 형제 상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드문드문 눈시울이 붉어지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는 제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지랑 저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이놈아, 너랑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늙은 애비랑 살아서 좋을 거 뭐 있어? 남들이 보기에도 애비는 사별, 너는 이별, 이렇게 두 부자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딱해 보이겠냐? 남들 신경은 뭘 써요?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낼 테니까 이제껏 어머니 밥 먹고 장전한 체력으로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잘 챙겨드릴 테니까 아버지는 그런 소리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흔적을 정리한 후 앞으로 서로 부자끼리 새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었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린 대로 잘 모시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툴툴거리면서도 제가 있는 것에 대해 많이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던 분이시고 어머니께서 그 일을 다 하셨는데 저도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닮아서 워낙 주방하고는 인연이 없었던지라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일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래도 해나갈수록 점차 익숙해지고 제가 게으름만 피우지 않는다면은 적응될수록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며 하루 이틀 살아가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창 녀석이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쓸데없이 오작교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전초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워낙 오지랖이 넓은 녀석이라 제가 어머니 상을 치르며 정신없을 때에도 동아리 친구들이며 동창생들한테 다 연락해서 오게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모두 뒤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전화를 돌려 고맙다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머뭇거렸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피했었는데 이번에 전화 왔던 것은 그때 머뭇거렸던 말을 제게 전하려 온 거였더라고요. 이제 조금 숨 좀 돌렸어? 너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지금이나마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너 혹시 재혼 생각해 두고 좋은 사람 만날 생각 있어? 저는 녀석의 얘기를 듣고 번뜩 이 녀석이 또 오지랖을 피우며 내 짝꿍을 찾아주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려 하는구나 딱 깨닫고 저는 시덥잖은 웃음을 짓고 예의상 답했습니다. 역시 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영필아. 근데 알잖냐. 나 이혼도 한번 하고 애도 낳아봐서 더 이상 결혼에는 미련 없는 거. 네 말대로 어머니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버지 곁에 붙어있기에도 정신없다. 그렇겠지. 그래서 너한테 딱 어울리는 여자였거든. 우리 회사에 예쁘고 착한 사람인데 그 여자도 일찍이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더라고. 워낙 구김살 없고 싹싹해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했는데 딱 네가 생각이 나더라고. 또 한 번 헛웃음이 나더이다. 영필이 이 녀석이 저번에 제가 첫 결혼할 때 수법을 또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 중매한 고마움을 챙기려는지 이럴 거면 회사를 다니지를 말고 결혼정보업체 사업을 할 것이지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착하고 예쁘고 좋은 여자라 해서 소개를 받았었는데 살아보니 너무나도 나랑 안 맞고 착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최악의 전처였거든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딱 이혼하려던 찰나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 어쩔 수 없이 4년 정도 안 맞는 결혼 생활을 했고 나아지겠지, 맞춰지겠지,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맞겠냐 싶어서 참고 또 참았던 결과 끝은 전처가 바람난 탓에 했던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처가 바람나준 게 도리어 고마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데 눈을 돌려준 탓에 저는 얼른 전처에게서 빠져나오려고 이혼서류부터 부랴부랴 준비했고 아이를 앞세워 눈물 짓는 전처에게 양육권이고 뭐고 다 준다 해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런 내게 다시 결혼이라는 지옥을 앞세우려는 친구가 참으로 밉습디다. 그래도 나를 위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챙겨주고 나를 위해 애써주는 그 마음만 받고 정중히 사양하게 됐더랬죠. 그러나 그 친구는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번번이 기회를 노리더니만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저녁 약속을 했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소개하려던 그 여자를 우연히 가장해서 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주라고 해요. 오늘 저도 여기 약속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게 되었거든요. 마침 잘 됐네. 여기 나랑 경수랑 단촐하게 둘이서만 밥 먹고 있었는데 사는 녀석들끼리 밥 먹으면 밥맛도 없잖아. 연주씨랑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합석해서 같이 밥 먹을까? 물론 밥은 내가 쏠게. 영필이는 이참에 기회다 싶어 연주를 테이블에 앉게 했고 저와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곤욕스러운 시간만 어떻게든 잘 버티면 친구한테 은혜 갚는 거라 생각하고 허허 웃으며 맞춰주었죠. 여자가 참으로 적극적이고 싹싹해 보이기는 했고 말도 쫑알쫑알 잘했지만 그다지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연주에 대해서 열심히 좋은 점을 제게 소개했고 연주는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덩달아 웃음을 넌지시 지으며 자리를 잘 맞춰갔네요. 나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됐다 싶었던지 영필이는 슬쩍 자리를 비켜주려 했고 영필이 계획대로 저는 연주와 단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말을 할수록 제 마음을 당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치만 전처보다 예쁘고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기는 했습니다.
42살이라 하셨죠? 저도 사실 동갑이에요. 저는 빠른 42살이라 엄연히 따지면 43살들이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친구 먹고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만 바라보시던 엄마 생각해서 혼자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유독 요새 시집 타령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 가면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혼자 거동 가능하시고 사시는데 문제 없으시면 본인 인생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멀쩡하세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사교적이시고 워낙 모임도 많으셔서 딸인 저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데 간혹 외로워하실 때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죠. 딸 낳고는 재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 말 듣고 남자친구 많으시면서도 재혼은 안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주 씨 워낙 미인이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분명 좋은 분 만나실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만 연주가 피식 웃으면서 딱 제 마음을 알고 꼬집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저도 애 딸린 이혼남보다는 총각이 좋아요. 영필 씨가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중매를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자책하면서 저한테도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서 나온 거예요. 멀쩡한 처녀한테 애 딸린 이혼남을 소개한다길래 저도 기가 차서 어이없었다니까요. 연주 씨는 사람을 대하는 데 익숙했던지 제게 농담을 섞어가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서 제게 속내를 전했고 저는 그 모습에 맘에 놓였던지 아이러니하게도 아쉽기도 했습니다. 연주 씨랑은 대화가 잘 통했으며 얘기할수록 괜찮은 사람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연주 씨가 제게 한 이야기는 그녀로서도 진심이었던지 딱 그 한 번 만남을 제외하고는 그 여자와 인연이 닿질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 한 번 더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길래 저도 단념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아쉬웠던지 가끔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보시며 멍하게도 있다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는데 아무래도 자식된 입장인지라 그 마음이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딸처럼 살뜰하지도 못해 많이 챙겨드리고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걱정되어 찾아온 고모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네요. 오빠가 많이 외로울 텐데 너 그럴수록 아버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네가 바빠서 챙길 여력이 안 되면 나한테 맡겨라. 아버지 데리고 내가 여기저기 한번 다녀볼 테니 넌 돈이나 좀 대주면 돼. 고모는 그 당시에는 드물게도 결혼을 안 하시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돈만 대주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뭐 못 믿을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다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셨으니 돈만 되는 효도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고모한테 송금을 하며 저는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 후부터 고모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모는 어찌나 사방팔방으로 아시는 곳도 많고 아는 인맥도 출중한지 아버지께서도 다녀오면 투덜투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네 고모가 옛날부터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속을 썩혔는지 그 싸돌아다니는 버릇을 아직까지도 못 고쳐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댕길 요량으로 살고 있으니 아이고 다리야 저 나이 되도록 체력 좋은 거 봐라. 이 나이 먹고 이게 웬 고생이냐 라고 아버지께서는 볼멘 소리로 고모를 원망했지만 그래도 밝은 고모 덕분에 아버지는 많이 스스로 가둔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빨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툴툴거리면서도 고모를 잘 쫓아다니시며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 덕분에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게 되고 고모가 제게서 받아간 돈은 거진 아버지 품위 유지비에 다 쓰게 되었죠. 옷이며 신발이며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변화를 주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달라진 모습에 놀라시며 고모를 참 열심히도 싫은 척 하시며 쫓아다니셨는데 저 보기에는 민망하셨던지 뒤에서 여전히 투덜투덜 아버지의 습관이 되셨더랬죠. 그러던 아버지께서 본인 스스로 의지로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고모하고 동반하셨는데 언젠가부터인가 혼자 모임을 갖고 나가시길 시작하셨고 고모와 한 핏줄이 분명했는지 속에 내재되어 있던 끼가 근엄한 아버지 밖으로 표출되며 더 이상 제가 알던 분이 아니시게 변했습니다. 콧노래도 늘상 부르시고 병원도 다니며
건강도 알아서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머릿속에 그토록 울부짖고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 듯 싶었죠. 그토록 어머니 가신 뒤를 그리워하며 통곡을 하실 때는 언제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금세 새로운 분께서 만나다 보니 마음이 들썩이던 아버지가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방에 틀어박혀서 힘든 삶을 보내는 것보단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되었던 아버지 역시 제게 소중한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하니 저는 고모에게 먼저 물어보고 고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물론 어머니 간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좋으신 분 만나셔도 되세요. 저 아버지 연애하는 것 가지고 반대하는 고리타분한 아들 아니니까 마음껏 아버지 청춘 보내세요. 형에게도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내가 주책맞게 미안할 따름이다. 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이렇게 빨리 네 엄마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니 너 볼랏도 없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연세에 하루라도 빨리 터셔야 병 안 나시죠. 제가 고모한테 밥 한번 대접해야겠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특하다는 듯 제 어깨를 툭툭 치셨고 저는 아버지 기죽지 말고 좋아하시는 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만나시는 분이 많이 마음에 드셨던지 아침에 저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고 저 퇴근하면 항상 집안이 깜깜하니 제가 따로 챙겨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저 없을 때 두 분이 집에 오시는지 항상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신 분이시구나 싶었고 한편으론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자신감이 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좋으신 분 같아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고모에게 진짜로 식사라도 대접 한번 해보고 뭔가 또 아버지가 만나시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모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요새 네 아버지와 왜 같이 안 다니는 줄 알아? 다 그놈의 여편네 때문이야. 옛날에도 오빠 홀려서 우리 부모님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하더니만 악연인 건지 하필 또 그 여자랑 만나서 아주 뒤숭숭하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만나시는 분이 예전에도 알고 계셨던 사람이에요? 너 아버지한테 정말 아무 소리 못 들었구나. 그 여자 네 아버지 첫사랑이라면서 네 엄마 만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던 여자였어. 근데 그 여자가 워낙 악독하기도 하고 성격에 글러먹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반대해서 씨름했고 네 아버지 대차게 상처받고 네 엄마랑 결혼한 거잖냐. 내 이번에 봤는데 그 성격 하나도 안 죽었더라. 저는 고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만나시는 분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분에 대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불과 고모한테 그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마음이 그랬어요. 고모는 이에 그치지 않게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놨습니다. 여전히 네 아버지 그 여자한테 맥을 못 추더라. 네 엄마하고는 아주 다른 여자야. 그 여자가 워낙 여우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람도 잘 홀리고 본인도 그런 줄 아는지 일찌감치 남편 저 세상 보내고 지금껏 혼자 인생 즐기며 남자 것 빼먹고 살았다더라. 분명 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번에도 달라붙었을 거야. 네가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한다. 그 여자한테 넘어가지 말고. 고모 말씀으로는 그분이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잘 사는 남자들만 만났다는데 그래서 결혼도 30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의 후초로 결혼했다고 했다더라고요. 거기다 듣기로는 내연녀로 있다가 본처 저세상 가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 안방에 들어 앉았다는데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제주도 좋지 싶다며 한껏 비꼬았고 돈밖에 모른다며 아버지 재산 관리 잘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어서 아버지가 만나시는 여자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아버지가 그분을 만나러 가시러 꽃단장하며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가 드디어 그분을 제게 소개시켜줄 마음이 생기셨던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좀 비워놔라. 그동안 이 애비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던 것 같은데 마냥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고모가 무슨 허튼 소리를 할지 몰라. 직접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사실 맘 같아서는 고모에게 일찌감치 들은 얘기가 있어.
그분을 석연찮게 보기도 했고 만나는 게 꺼려졌지만 아버지께서는 바쁘다는 절 붙드시고 굳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만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단순히 만나시는 분 같질 않으시고 미래를 이미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남은 인생 아끼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하고 잘 얘기를 해서 네 엄마도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대체 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고 그 짧은 사이 그분과 뭔가 사이가 확실해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모에게 대강 얘기를 전하니 고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말리라고 안 그럼 재산 다 털린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서든 말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30살이나 연상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상속받은 재산을 투자하느라 다 날려 빈털터리로 딸 데리고 산다는 말에 더 이상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왔고 아버지는 언제 나갔는지 집이 깨끗해진 상태로 제 식사까지 챙겨주시고 나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분을 모시고 왔더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양은수라고 합니다. 오빠 자제분 되는 사람인가 본데 딱 오빠 판박이네. 잘생겼다. 할머니가 주책맞게 우리 아버지한테 오빠 거리며 딱 달라붙어 제 칭찬을 하는데 얼굴에 대체 뭐를 했는지 빵빵하고 인위적으로 주름을 없앤 게 보였습니다. 운동을 한다면서 딱 달라붙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제게 인사를 하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는 한없이 약자인지라 아버지께서는 한참 아래에서 빌빌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니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얼굴이 빵빵하면서 인상이 제법 세 보이는 게 왜 고모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랬죠. 정말로 그 여자와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엄마가 고이고이 남겨준 재산이 통째로 그 여자한테 넘어갈 것 같았고 작은 자리에서 제 표정은 어두워져만 가고 이를 어떻게 모셔야 하나 떨떠름해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엄마하며 얘기를 하고 어느 젊은 여자가 하나 모습을 드러나면서 상황은 생각지도 못하게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혹시 저번에 우리 뵙지 않았어요? 영필씨 친구분 맞죠? 와, 세상 좁다더니 김씨 아저씨 아드님이셨어요? 가만 보니 저번에 영필이 소개로 만난 연주씨가 맞았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며 상황이 더더욱 꼬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떡해. 그럼 아주머니의 따님이. 네, 저예요. 요새 어머니께서 얼굴이 밝아지셔서 저보다 먼저 시집가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려던 찰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때 안 되길 천만 다행이에요. 연주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답했고 본인 어머니와 제 아버지께도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되었던지 조리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인연이라며 밖에 나가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예약해둔 한식당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고모의 말을 잊고 떨떠름하게 연주씨와 어색하게 가게 되었죠. 연주는 저번에 어머님 모시느라 시집을 못 가고 안 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 아주머니 차림이나 외모 보면 방방 뛰는 느낌이 여전히 밝고 명랑한 연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솔직히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식당에서 워낙 연주가 말을 잘하니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가 굳어진 제 얼굴이 쉽사리 펴지지 않아 아버지께 귓속말로 뭐라 소근거리더니 아버지께서는 굳어진 제 얼굴을 보고 기껏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던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 저를 보자며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너 임마 표정이 왜 그러냐? 나더러 좋은 사람 만나라 할 땐 언제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혹시 저 사람 딸 연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버지는 행여나 그분의 딸인 연주와 제가 뭔가 엮여있나 보다 생각했던지 저를 떠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주머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아버지 첫사랑이셨다면서요? 네 고모가 그랬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첫사랑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내가 네 엄마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너도 애비가 빨리 네 엄마에 대한 감정 추스르고 행복해지길 바랬던 거 아니었어? 인상도 별로고 아버지한테 오빠 하는 것도 별로고 전 저 아줌마 싫어요. 아버지가 황당하다는 듯 얘기를 했고 저도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싫다 하고 철없는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더 하려고 그 한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마음도 안 좋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사람과는 진심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싫었네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제가 괘씸하셨던지 공교롭게도 집에 들어오질 않으셨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는데 마지막 통화 때 다름이 아닌 아버지 폰으로 연주가 받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방금 잠드셨어요. 듣기로는 우리 엄마 맘에 안 든다고 삐쳐서 갔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철없는 아이처럼. 내 참 듣고도 어이없었다니깐. 아버지가 연애라면 모를까 그 누구와도 결혼은 반대입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연세 드셔서 결혼이 웬 말이에요? 연주씨도 어머니 떠넘기는 거 아니라고 하면 말리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엄마를 떠넘기려고 아저씨와 결혼을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게 봤는데 사람이 꼬였네요. 저는 엄마가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분이시길래 응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연주와 할 얘기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버지와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다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에 실망한 듯 혹여나 재산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묻기도 했는데 네, 솔직히 재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요. 고모 말을 듣기로는 그 여자가 전 남편에게 상속받은 것을 몽땅 투자로 날려버렸다고 듣기도 했고 워낙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듯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라 미용이나 사치품들을 사는데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그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재혼이 아닌 연애로도 합의를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첫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특별했던 건지 아주머니와 법적으로도 합치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지며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하고도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적잖이 실망도 하고 기가 막혀서 저는 아버지를 떠날 각오로 그 결혼을 반대했더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여자와 어느새 결혼 약속을 했고 아주머니가 전 남편과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웨딩드레스를 입게 해주고 싶다며 유명 예식장도 예약을 하셨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께서는 저 보란 듯 외박을 밥 먹듯이 하셨고 이제는 제 허락 따위 필요 없다는 듯 존재감 없이 본인 뜻대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아주머니와 재혼 말라고 반대를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께서는 그 아주머니와 더 좋은 모습을 제게 보여주며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건 하늘의 인연이 분명하다. 얼마 전에 내 꿈속에서 네 엄마가 나왔는데 저승에서 행복을 바라고 있다며 얼른 그 사람과 재혼하라더라. 내 아내 된 사람도 날 위해서 재혼을 찬성하는데 네가 뭐라고 내 인생을 회방을 놓아 이놈아. 저는 아버지와 크게 한바탕을 한 다음 이걸 어디다 호소할까 싶어 고모에게 얘기했건만 고모도 아버지의 굳은 재혼 결심에 두 손 두 발 들은 듯 혀를 내둘렀고 저는 같은 처지였던 형한테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형은 타국에서 살고 있고 워낙 하는 사업도 잘 되어 돈 욕심도 없어 아버지가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너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 재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물론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이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언제든 찬성이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택하신 분이라면 다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그분을 제일 잘 알지 않겠냐?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믿고 응원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라며 저를 나무라고 아버지 편을 들었는데 이 때문에 형은 아버지의 신뢰를 쌓게 되었고 저는 완전히 눈밖에 난 자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도 못난 오기 같은 게 생겨서 반드시 아버지의 재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거금을 좀 쓰고 아주머니의 뒷조사를 했더랬죠. 아주머니의 흠을 파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좀 더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뒤를 밟게 되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연주씨랑 사는 3층짜리 빌라 1층에 살고 있으면서 온갖 명품들을 사서 누리고 있고 혹여는 명품을 거래하거나 환불하여 돈을 챙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혹여나 싶어서 이게 혹시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
아버지의 집에 온 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들이 나갔고, 명세서를 보면 죄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이것저것 샀던 것이 제게 포착되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진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조사했는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고 정리는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결혼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긴 하지만, 이런 사치를 부리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버지 부인이라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였죠. 그랬기에 저는 증거 수집한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비치며 재혼을 다시 생각해달라며 재고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아버지께서는 아주머니의 단점 따위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듯 해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생전 누릴 거 있으면 다 누리면 되지, 그깟 돈이 우리 청춘보다 중하겠어? 너 행여나 내 재산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난 자식들한테 재산을 한 푼 안 남기고 나와 안사람을 위해서 다 쓸 거다.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 단단히 그 여자한테 홀린 것도 같아서 말이 안 통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연주 씨에게서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자를 만난들 뭔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나가게 되었는데, 간만에 본 연주 씨는 그새 더 예뻐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엄마하고 아버님 재혼 반대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대체 우리 엄마가 어때서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봉도 아니고 사치 심하고 우리 아버지 돈 물 쓰듯 하기나 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연주 씨한테는 어머니 되니까 내가 여기서 그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여태 저 하나 키운다고 재혼도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고 쇼핑으로 풀 수도 있고, 아저씨가 스스로 사주고 싶다고 해서 엄마는 맞춰준 것 뿐이에요. 엄마도 그 상황을 부담스러워 했다고요. 연주는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두둔하면서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 자칫 눈물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괜히 제가 나쁜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재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굴뚝 같았으나,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한테는 어머니였으니 저도 더 이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 솔직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아저씨에 비해서 가방끈도 짧고 가난하고 없이 살았고, 그 와중에 또 멋내는 건 좋아하고, 그쪽이 얘기 안 한 부분도 뭔지 대강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 사람은 좋아요. 인성도 좋고 사람들 악소문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본인 인생과 신념 지키며 살아왔어요. 다른 거 다 문제 삼지 말고 인성 좋은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서 더 잘하도록 할게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보통은 딸 가진 엄마가 부족한 딸 시집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긴 엄마를 시집 보내려고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연주는 어렸을 적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렸는데, 어머니가 내연녀로 살다가 본처 저 세상 간 후 30살이나 많은 아버지와 연주를 낳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복 형제들이 드나들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산 문제 때문에 깽판을 쳐서 아버지가 전 재산 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어머니랑 살다가 행복하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 주고 남은 재산을 어머니가 받았지만 많지가 않았고, 그걸로 엄마와 자신이 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을 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다시 감정이 쏟아져 나왔는지 울컥하며 저는 그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네요. 연주 씨는 그렇게 제 어깨에 기대어 울게 되었고 얼떨결에 위로를 해주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게 너무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고모도 두 손 두 발 든 상태로 저밖에 아버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하나 착잡한 마음에서 저도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연주와 새벽까지 진솔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밥도 들어가고 알코올도 들어가다 보니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지 무사히 집으로는 들어가 잠을 잤는데, 문제는 자다가 깬 날 옆자리에 있는 연주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더랬죠. 일은 엎어져 버렸고, 연주도 제가 깬 인기척을 듣고 부스스하게 일어나면서부터 거침없이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고 행여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연주와 함께 출근 준비까지 있고 일단 밖으로 후다닥 피신을 해야 했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부터 연주밖에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네요. 저 역시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서도 못 느낄 난생 처음 느낀 이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할 구실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주랑 엮이게 되고 특별한 사이가 되면서 아버지의 재혼을 파토낼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건 제가 먼저 연주랑 엮이는 것이었더랬죠. 저와 연주가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그 여자랑 결혼을 못할 것이 분명했고 저도 연주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니 이건 둘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구실 삼아서 연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버지와 그 여자가 아니라 저와 연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주는 처음에 연락을 피하다가 나중에는 받고 저희는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데 연주는 그 사이 신경 쓰느라 잘 못 먹었던지 더 말라졌더라고요. 어머니와 저에 대해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주와 함께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니 연주도 제게 처음에는 친절로 받아들이다 호감이 되었던지 제가 손 내미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재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어쩌다 보니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주는 중간중간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동안 연주로서도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지 제게 기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효녀였지만 그동안 살면서 어머니 때문에도 많이 힘든 사연도 듣게 되니 더 짠했습니다. 그 여자가 좋게 말하면 워낙 사교성이 좋아 밖으로 나다니는 동안 연주 씨는 홀로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처음에 6개월 남아있었던 아버지와 그 여자 재혼식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싱글벙글 아버지 그 여자와는 달리 연주는 어두워진 얼굴로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더랬죠. 인연은 인연이었던 건지 아이까지 생긴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지만 잘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의 아이를 맞을 생각을 하게 되며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연주는 아기를 가진 상황에서도 어쩔 줄 몰라 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특히나 누구보다 자신의 엄마한테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모르겠어. 엄마 얼굴 보기가 괴로워. 아저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매일매일 설레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딸인 내가 엄마 행복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이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날까? 라며 배를 만지작거렸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말라고 연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연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인연이 운명인 것 같았어. 전초와는 다른 감정이고 나도 연주 씨 포기하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믿고 두 분의 결혼을 말려야 돼. 난생 처음 엄마가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이 보여서 정말로 응원해주고 싶었고 재혼을 찬성했는데 나 아무래도 엄마 얼굴 다신 못 볼 것 같아. 거의 울먹울먹하는 연주를 괜찮다며 다독거려주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겁먹은 연주의 손을 꼭 잡아 끌며 아버지와 그 여자에게 만나자는 얘기를 하며 처음에 결혼을 발표했던 똑같은 장소의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드디어 우리 기세에 졌구나 생각했던지 그날따라 더 한껏 꾸민 그 여자와 함께 나타났는데 연주와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의아한 듯 주춤거리긴 하더라고요. 연주랑 너랑 많이 친해진 모양이구나.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미리 친해지려고 얼굴 알아두는 것도 좋지. 라며 아버지가 말을 했고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두 분 보는 앞에서 보란 듯 오들오들 죄인처럼 떨고 있는 연주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그 장면을 보고 놀랐던지 동공이 커지기도 했어요. 내친 김에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제가 먼저 재혼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연주 씨랑요. 두 분 덕분에 연주 씨를 다시 보게 되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가 생겨서 저희가 먼저 결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제 귀싸대기를 내리치시고 이를 말린 것은 연주와 그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각보다 더 화가 나셨던지 마구잡이로 저를 쳤고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다 감당하며 받아들였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애비가 행복해지기를 바랬다는 녀석이 그렇게 내가 좋다는 여자 앞에서 속을 썩이더니 기어이 이를 치고 말았어? 네가 자식이냐 왼수냐 이 나쁜 거사. 내가 널 그렇게 키웠더냐? 연주 너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저쪽 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는 누구보다 엄마를 응원해줬으면서 뒤로 이런 일을 저질러?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웠었나 봐. 저 사람이 내민 다정한 손을 못 부리치겠더라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서 엄마 뒤통수를 치는 행동이란 거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 받아들였어. 미안해 엄마. 그럼 지금 당장 엄마랑 병원 가자. 병원 가서 해결하고 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 결혼 응원하고 축복해줘. 웨딩드레스 골라줬던 너로 돌아와. 안 그러면 나는 딸 없는 셈 치련다. 그 여자는 참으로 이기적이게도 여타 다른 어머니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딸이 홀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 못하겠다니. 저는 마구잡이로 치는 아버지를 밀치고 연주를 감쌌습니다. 두 분 심정 지금 이해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이것도 다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과 재혼은 못하게 되셨지만 그래도 손주 얻으셨잖아요. 아버지도 저한테 재혼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들 앞에서 여자 때문에 못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제 말에 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힌 채로 더 이상 할 말을 잃으시더니 어깨를 이내 축 늘어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얼굴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그 뒤를 야단 법석으로 따라가는 그 여자였네요. 연주 역시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팡질팡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었던지 뒤를 따라갔는데 뭐 별 수 없겠지요. 이미 일은 일어났고 저는 이거야말로 일타쌍피라고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재혼하게 생겼고 또 아버지의 결혼까지 막는 데 성공했으니 이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여겨서 당장 제가 밉더라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 방에서만 틀어박히게 되었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났고 제가 있는 한 방 밖으로 나오시질 않았어요. 저러다 큰일 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간간히 방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며 인기척이 나나 듣는 걸로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쯤 되니 내가 일을 잘못 버렸나 싶기도 했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이 시원한 채로 저는 비로소 간만에 편한 마음으로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저런 모양새로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저를 탓하더라고요. 심지어 고모마저도 말이죠.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 첫사랑 만나고 나서 맨날 밝은 양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눈물만 짓길래 물어봤더니 너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 자식도 아니고. 네 아버지 사랑도 잃고 자식도 잃었다고 해서 많이 속상해하는데 너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저는 정작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때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준 사람이 고모였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불행하게 되었다고 저를 탓하시니 말이죠.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고모에게 쏘았습니다. 고모도 아버지 결혼 반대하셨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모는 제 편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좀 봐라. 왜 날 물고 늘어지냐? 난 그때 두 손 두 발 다 틀었다고 하지 않았냐? 네 아버지가 워낙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담아두었기에 그냥 그 양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네가 왜 껴서 깽판을 치냔 말이야. 고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더러 어떻게 해서든 결혼 말리라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라고 항변의 의지를 내보였지만 고모는 제 말 1도 듣지 않으시고 본인 말만 한 채 아버지 잘못되면 다 제 잘못이라고 쐐기를 받고서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어찌 되었건 연주랑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혹여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나 재혼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해서 보았는데 이게 황혼재혼이 뜻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 선자리를 나갈 턱이 없고요. 연주는 그래도 어머니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주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면 그 여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좀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되었던 장모님 되실 분이라 큰 마음 먹고 연주와 함께 바리바리 싸들고 어렵사리 집에 들렀는데 얼마나 재주가 좋으신 분인지 장모님 옆에는 이미 고급 세단을 탄 지긋하고 점잖으신 영감님이 계셨고 장모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미소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아버지와의 일조차
모두 깨끗하게 잊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불쌍하게 된 거죠 뭐. 연주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제가 괘씸하긴 했지만 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겨졌는지 조근조근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하는 거 봐서 괘씸해서 내 딸 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40 넘어서 좋아하는 남자와 아이 갖고 결혼한다니 내가 반대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 우리 딸 내어줌세. 이혼남이라고 들었는데 전처와 아이 때문에 우리 딸 속썩이지 않게 하고 반드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고 눈물 나지 않게 잘 아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후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함구하는데 여전히 연주 어머니께서는 작은 집을 참으로 화려하게 살고 계셨고 옷도 구두도 가방도 모두 연주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었죠. 애정의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나니 아버지께서도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상으로 슬퍼하며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뽑아버렸다고요. 아버지는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혼주석에는 형이랑 형수님이 앉아주시고요. 결혼을 했기에 별수 없이 집을 떠나와서 쉬는 집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따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잘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연주가 그나마 착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도 아버지는 연주조차 보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들은 연주 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찾아가시니 한참이나 울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장모님은 모든 걸 다 잊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인생을 재밌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만 청승맞게 그러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연주도 배가 점점 불러오니 몸이 힘들어서 아버지를 못 돌보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머지않아 고독사로 운명하셨고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모가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알게 되었죠. 아버지 장례식 날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주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토록 힘드셨을까? 아니면 저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셨던 걸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상황은 맞았네요. 제가 행복한 만큼 더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과연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되뇌어보며 오늘도 후회하는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면에 며느리를 맞이한 새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은 25살에 했고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외 며느리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자기가 하늘이라서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없이 잘나신 우리 공주 며느리 가르쳤던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도대체가 제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저렇게 하나 가르치지도 않고 남의 집에 며느리라고 보냈는지 모르겠는가 싶을 정도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살림 못하는 거야 요즘 아가씨들은 워낙에 똑똑하고 요리도 반찬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배우고 영리하니까 금방 늘지만 기본적인 사람으로의 마음가짐, 상식은 타고나거나 정말 오래도록 갈고 닦아야 하잖아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딸만 둘 키우다가 43세 늦둥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3대 독자였고 제사 받들어줄 아들 자식 하나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이 늘 있었던지라 혹시 뱃속에 이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기꺼이 낳았습니다. 늦둥이에게 사실 부모는 죄스러울 수밖에 없죠. 낳아만 놓는 게 아니라 다 장성해서 자기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버텨줘야 하는 게 부모니까요. 남편은 비록 말단이지만 공무원이라 나라에서 보정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크게 안 되었던 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낳아보니 정말 잘생기고 건강한 남아라서 노산에 따른 임신 중독증을 무릅써가며 10달 뱃속에 넣고 고생한 보람은 있었어요. 여든이신 시어머님과 남편이 그 좋아하는 거라니 말도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내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출란다.
네, 이제 저승에 가서도 조상별 면목이 섰다 뭐 하시면서 산부인과 병실 앉은 자리에서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셨어요. 늦둥이고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이란 것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귀하고 소중한 이해가 똘똘하기까지 한 거예요. 착하고 효심 깊은 자식도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만 뛰어나게 영특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제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너무 좋고 게다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공부를 그렇게도 열심히 했어요. 결국 하늘이 도와야 간다는 S대 법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청약으로 막 들어간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가 나붙겼어요. 몇 동 몇 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이영철 군이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고요. 주위에서는 또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우리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미 시집간 두 딸과 사위들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주위에서 영철 엄마는 평생 말단 공무원 월급으로 애 명글면 살더니 이제 인생 폈다. 늙음하게 판검사 아들 효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늦둥이도 낳아볼만 하다니깐 저런 늦둥이면 나는 열이라도 낳겠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부러워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난 후 로스쿨까지 진학한 후 끝내는 바라던 검사가 되더라고요. 방학 때만 되면 짐 싸서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더니 당당하게 검사가 되고 아이고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부모가 무슨 뒷바라지 할 것도 없어요. 아들 보고 싶어. 한 달에 2번 아들 있는 산에 가는 제 남편 손에 그 애가 좋아하는 반찬 여러 가지 만들어 싸서 들려보내는 것밖에요. 우리 부부는 날이 갈수록 사는 희망이 아들이었어요. 애는 뭐 특별히 부모한테 잘한다 그런 게 없는 애인데 아니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속이 꽉 찬 게 어느 날 지 매형과 술을 마시다 지 매형이 처남이 연애 한번 못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안 돼서서 뭐하러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냐고 남처럼 연애도 하고 좀 술도 마시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공부하다가 청춘 다 가겠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기특한 아들 대답했다는 것 좀 보세요. 자기가 부모님께 잘해드릴 게 뭐가 있냐고 성격이 나긋나긋해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냐 뭘 하겠냐 그저 공부라도 잘하고 출세라도 해서 부모님께 명예를 드리는 게 제일 효도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그 애가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게 우리 부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요. 아무튼 사법연수원도 무난히 마치고 초임검사로 첫 발령지가 광주였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저희는 검사 아들 둔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배경이 없는 검사들만 찾아다니는 뚜쟁이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명예는 없는데 재산은 있는 집안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코각께서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경제인 집안의 사위가 된 거지요. 저는 우리 아들 결혼 직전까지 우리 며느리 얼굴도 못 보았어요. 결혼 앞두고 양가 상견례 때야 비로소 며느리 얼굴을 봤지요. 보니 그 부모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애는 첫눈에 딱 뭔가가 철이 없더라고요. 정말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며 산태가 너무 나고 인형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민 고급스런 치장으로 생긴 모습하며 성령은 몇 번은 한 것 같은 얼굴, 말에도 점잖음과 고상함이 없는 게 고상한 아가씨는 아니겠다 싶었지요. 대학도 그저 평범한 이류대학 피아노과를 졸업했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부모는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은데 쟤는 누굴 닮아 저렇지 생각이 들게 말도 좀 경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가뜩이나 맘에 담고 있는 와중에 준비한 식사가 나왔고 아무래도 자식 혼사일에 진중하게 대화하는 중이라 이래저래 서로 눈치 보며 숟가락을 쉬이 못 들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불쑥 젓가락으로 맛난 반찬들을 쏙 집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네. 간도 딱 적당하니. 난 암튼 우리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격식 따지지 않고 줄 건 주고 신랑 데려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예의 차려요?
난 무조건 수입 가구랑 가전으로 다 준비할 거고요. 인테리어도 우리 둘이 알아서 의논할 테니 엄마는 돈이나 대주세요. 솔직한 게 좋고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결론 내서 끝내고 빨리 밥이나 먹자고요. 아유 배고파 라고 하며 주위 어른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지아버지 얼굴을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또 친정엄마는 저희 눈치를 보면서도 지딸 똑 부러진다고 포장을 하며 거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어른들 말씀 나누는데 먼저 수저를 들거나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할 혼인 당사자가 이야기에 툭툭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에 버릇없다고 느껴졌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혼수 품목을 당사자가 직접 친정엄마에게 요구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본데 없이 보이는 거죠.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다 외제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 친정엄마라는 사람도 주책없기는 매일 반인 게 사돈 앞에서 딸하고 같이 혼수 품목 이야기를 맞장구 치는 건 격이 떨어져 보였지만 걔중 그래도 아주 망가진 사람들은 아니구나 또 다르게 느낀 것은 딸을 가르치더군요.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 입도 달싹 못하고 가지고 시집갔는데 요즘 애들은 참 낯짝도 두껍다고 혼내시는 거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뭔가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 아들이 지가 하겠다니 뭐 별 수 있나요? 시켰지요. 처가에서 강남에 46평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1억 넘는다는 외제차로 바꿔주고 돈 많은 집안의 사위들만 하겠더라고요. 남들은 검사 아들 둔 덕에 명예도 얻고 부자 며느리 잘 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더군요. 물론 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돈 많다고 하루 세 끼 먹는 일상,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 거. 그러나 사람 인생사란 돈으로 호강받는 거는 잠깐이고 마음이 편해야지요. 그리고 요즘은 며느리들이면 아들은 곧장 남이라니 저도 현대 시어머니이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서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지 둘만 좋으면 되니깐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솔직한 심정으로 있는 집 며느리 본 재미 좀 보고 싶어 내색 좀 하려는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애들 모두 모아 밥 먹는 날부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딸들은 친정에 와서 앞치마 입고 주방과 상을 오가며 연신 음식 시중 드는데 며느리란 애가 떡하니 상 앞에 앉아서 물 한 잔 안 나르고 잡채 먹고 있고 갈비 뜯고 있고 하는 겁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픈 건 못 참아요. 잡채가 좀 짭짤하네요. 갈비도 좀 질기고요.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는 법인데 다음부터 내가 끼는 자리에는 카드 드릴 테니까 좋은 걸로 사세요. 없는 집인 거 뻔히 아는데 괜한 자격지심으로 자존심 부리면 서로 불편한 법이에요. 저도 가족이 되었으니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어요. 어허허허 라고 말 따위를 내뱉는데 그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 헉했을 뿐더러 그런 며느리를 맡는 저를 참으로 가엾게 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기가 막힌 게요. 지 시고모님이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우가 깻잎말이 전 먹어보라며 다정하게 밥그릇 위에 놓아주니까 이 아이가 글쎄 정색을 하면서 가르치러 들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드시던 젓가락 아니에요? 전 우리 엄마 아빠하고도 그런 건 정확하게 해요. 그렇게 주는 게 찌개 한가운데 놓고 숟가락 들이대며 섞어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지킬 지켰으면 좋겠어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신우가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식사 자리 분위기 엄청나게 썰렁해졌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부터 차차 하나씩 가르치며 살면 고쳐지겠지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지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시댁이라고 온 게 한 번, 그것도 제 칠순이라고 자식들 모여서 밥 먹을 때 온 거예요. 잠깐 와서 선물이랍시고 명품 가방 달랑 하나 놓고 30분도 안 앉아 있다 가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 1년 반 동안 저희 내외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남편 생각, 그러니까 제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형님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고향을 떠나 서울 자식들 있는 곳으로 옮기셨고 저희가 남편 생가를 형님네에게서 매입했어요.
남편 평생 소원, 퇴직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텃밭을 가꾸며 소일하며 살겠다는 꿈을 이룬 거지요. 우리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남편의 소원대로 고향 남양주로 돌아갔어요. 남자들은 타고난 것이 일이 필요하지요. 게다가 평생 공무원으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던 남편이 일 없이 종일 집에 있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 차마 못할 노릇이라서요. 아들은 그래도 효자라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희가 사는 전원집에 와서 우리 얼굴도 보고 바람도 쐬고 가지만 며느님은 허구한 날 뭐가 그리 바쁜지 못 오시고요. 처음에는 속상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이었는데 유독 저희 옆집 이웃 할머니의 집에 허구한 날 외국인 며느리가 드나들며 효부임을 청하면서 저는 며느리라는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새삼각성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마을은 한 마을에 겨우 10가구가 겨우 넘는 작은 마을인데 저는 우리 바로 이웃에 사는 종호 할머니네 집이 가장 부러운 집이 되었어요. 사는 건 다 그만그만하게 평범한 농가지만 그 집은 농사일하는 40 다 된 노총각아들이 베트남에서 갓 20 된 색시를 데려왔고 그 며느리가 시집 온 지 5년이 넘었다는데 집이 살림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마을 사람들 칭찬이 자자합디다. 우선 그 집에 가면 집에 훈김이 도는 게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자꾸 가보고 싶어지고 그 집 부지런하고 착하고 악착같기가 대한민국 여느 또순이들 안 부러운 베트남 세댁 때문에 그 집이 너무 부러운 마음뿐이었더랬죠. 며느리가 들어와 살림이이니 그 시부모는 당연히 며느리를 존중하지요. 며느리는 예쁨 받으니 시부모에게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딸하고 부모 같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흡사 모녀처럼 너무 예쁘고 다정다감해서 입을 헬렐레 벌리고 부러움을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매일 와서 시부모님 챙기고 살펴보는 것이 아주 딸도 저렇게는 못할 거예요. 딴 나라에서 온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효부 노릇을 한대요? 나도 일이 이뻐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할 거야. 아유, 며느님이 바빠서 그렇지 오시면 잘하실 텐데요. 우리는 애들 요 근처 살아서 그렇지만 며느님은 멀리 있는데 게다가 또 아드님이 검사시고 지극정성 아드님 내조하시느라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요. 아드님과 같이 못 올 땐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난 검사 아드님 둔 게 제일 부러운데요. 세상에 아무나 검사 되나요? 부모가 훌륭히 교육시켰으니 검사까지 되었죠. 그 집에서는 검사의 부모님이라고 우리 집을 우러러보지만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 검사고 잘난 며느리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 그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들고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얼굴 보여주면 감지덕지하면서 하니까요. 바쁜 시간 쪼개서 그래도 부모님 얼굴 보겠다고 온 아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때마다 해서 아들이 잠깐씩 들을 때마다 그 손에 들려보냅니다. 저는 아들이 온다고 미리 연락 오면 며칠은 내내 주방에서 지내요. 들려보낼 반찬 하느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들이 말 못할 부위 수술 받느라 연차를 내고 쉴 때 아들 집에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아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남편이 서울의 예식장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차에 묻어간 거고요. 갔더니 며느리는 뭐 갤러리 누구 작가 초대전 행사로 저녁 먹고 들어온다나 어쨌다나 도우미 아줌마도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빠졌다고 하고 아들 밥 먹을 일이 걱정되어 가보게 되었지요. 근데 세상에 그 큰 집이 썰렁하니 사람의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오싹하게 만들더라고요. 화이트 인테리어다 어쨌다 해서 집안이 온통 하얀 게 고급 가구로 치장을 하면 뭐하나요? 사람 온기가 없이 썰렁한데요. 어쨌든 한숨을 푹 내쉬고서 그날도 우리 아들 좋아하는 조개젓 양념과 가지각색 밑반찬을 싸들고 갔어요. 꼬리곰탕도 한 폭 우려낸 것을 가지고요. 갔더니 다행히 아들이 반가워합니다. 우리 아들이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앉아서 공부만 하더니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어그적 걸으며 식탁 앞에 와왔는데 어찌나 우습고 슬프던지. 우리 아들을 남의 황량한 부잣집에 뺏겼는데 그 집에서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 우리에게는 다시는 없을 귀한 아들인데
수술을 받아도 혼자 집에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속이 상해서요. 그날 말도 못하게 속이 상했네요, 진짜로. 어쨌든 속상한 건 둘째고 냉장고를 열어봤지요. 냉장고 상태 보면 대충 살림살이 하는 각이 나오니 이웃집 할매 말 맞다나 우리 검사 아들 내조하느라 바빠 시댁 식구들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니 반찬은 잘 해먹이고 사나 했더니만 저는 냉장고 속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2달 전인가 들려보낸 직접 한 수정과를 쉬어 터지게 입 하나 안 대고 아들 좋아하는 가자미 식혜를 제가 그렇게 정성스레 만들었건만 글쎄 그대로 있고 꺼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게 어찌나 서운하던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비싸서 몇 점 먹지도 않고 만들어서 그대로 모두 바리바리 싸보낸 LA 갈비며 그게 총 얼마너치인데 그대로 골무가 끼고 곰팡이가 슬고 저 더덕 무침이 저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대로 푹 눌러지고 안 먹게들랑 안 먹겠다고 애초에 말을 하지. 그럼 가져다가 우리 딸내미들 집에 가져다 주면 우리 착한 사위들이 얼씨구나고 신나게 먹을 것들을.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며느리 집 냉장고 열어보는 간 큰 시어머니라고 놀리네요. 애초에 관심을 딱 끊으면 아무 일 없다고도 코치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속이 터지는데도 꾹 참고 제가 만들어간 새로운 반찬으로 상을 차려서 아들을 불러 먹이고 저는 남편 차를 다시 타고 시골 저희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30분 갔나? 폰을 두고 온 걸 안 거예요. 어쩝니까? 다시 돌아갔지요. 층에서 내려 배를 누르니 며느리가 열어주는데 경악스런 냉장고 생각에 얘 얼굴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확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넌 대체 어딜 쏘다니고 지금에서야 집에 들어와? 너희 신랑 밖에서 일하고 있고 넌 그래도 전업주부라면서 식사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 저도 방금 들어왔는데 전업주부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와서 지금 화장 지우고 나서 집 좀 볼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보듯 흘기며 얼굴에 클렌징 크림을 묻혀가며 화장을 지우는 꼬라지로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 보는 눈이 곱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상은 내색 않고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없어요. 둘러보니 목욕탕 문이 열려있는데 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대야에 물을 받아 그 사이 뭘 빨고 있더라고요. 아니, 몸도 시원찮은 애가 뭔 저런 자세로 앉아 저렇게 뭘 빨고 있다냐?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 마누라 메리아스를 빨고 앉아는 겁니다. 이게 있을 뻔한 일입니까? 성한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지 네일을 빨게 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지 옆편에 네일 빨아주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된 건가? 저희는 도대체 무슨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았기에 지 네일을 남편이 빨게 하나? 아니 지가 못 빨겠거든 세탁기로 돌리지 웬 손빨래인가? 알고 보니 그 네일 쪼가리가 뭐뭐뭐 명품옷이라서 손으로 조물락조물락거리며 살살 빨아야 하지 않으면 세탁소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제 아들이 뭐 묻은 자기 양말을 빠는 김에 같이 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메리아스를 세탁소에 보내요? 아이고 속 터져. 아니 그러면 지 옷이면 지 손으로 빨지 굳이 수술한 남편에게 빨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온지도 모르고 등 보이며 그걸 빨고 앉았는 제 아들을 조용히 부르며 제가 대신 팔을 걷었습니다. 영철아, 너 시방 뭐하냐? 나와봐라, 내가 하마. 한데도 아들이 괜찮다고 어머니 불편하다고 버티자 저도 모르게 확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서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휙 뿌리치고 녀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가라고 녀석아. 너 아픈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냐? 비싼 세탁기 바로 앞에 세탁소 냅두고 네 일 볼 시간에 뭘 이렇게 손빨래들을 하고 있냐고. 그냥 이런 것들은 세탁기 돌릴 수 있게 막 입을 수 있는 걸로 사면 되지. 아픈 애가 뭐 하는 거야? 제가 왜 그랬냐면요. 사실 의자를 들어올려 이것들을 다 내리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엄연한 남의 집 자식, 내 자식에게 뭐라 했으면 뭐라 했지 남의 자식한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 코앞에서 여벌한 듯 씩씩거리며 맨손으로 지 내이랑 아들 양말을 벅벅 성질 피우면서 빨았습니다. 사람 머리를 가졌다면 알아먹었겠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자 저도 아닌 건 알았던지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나서서 지가 한다고 하는데 됐다고, 피아노 치는 손 망가진다고 다음부터 푹푹 삶을 수 있는 것으로 입으라고 한마디 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면서 그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마음은 불편했다는 거죠. 천만 다행스럽게도 애가 그러니깐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게 막장, 그렇게 악독한 애는 아닌 거예요. 지 자신도 깨닫는 게 있는 거지요. 사실 제가 제 며느리가 남의 며느리하는 기분만 하면 부자에다가 친정에서 지참금까지 엄청 많이 가져온 며느리가 예쁘지요. 남들은 제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 걸 얼마나 부러워한다고요. 저라고 왜 그런 며느리가 안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앵간해야지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우리 며느리가 제발 옆집 세댁 반만 닮아라, 그렇게 변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리 칭찬을 하는 옆집 할매의 베트남 세댁은 이제 27인데 어찌나 싹싹하고 상냥하고 착한지 눈앞에서만 살랑살랑거리는 게 아니라 시부모를 지 부모같이 그렇게나 진심으로 대하더군요. 집으로 와서는 저는 이 세댁 퇴근 시간에 일부러 종훈의 집에 건너가서 세댁 보는 게 제 낙이 되었더랬죠. 생긴 것도 동글동글 어찌나 귀여운지 정이 팍팍 드는 거 있죠.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이 세댁이 그렇게 예쁘달 것도 비싸달 것도 없는 분홍색 치마를 일주일이면 3번은 입고 출근을 해요. 아니 저렇게 옷이 없나? 돈도 버는데 웬만하면 옷 좀 사 입지. 요양보호사 월급도 두둑하게 받는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옷을 한 옷만 그렇게 많이 입냐고. 그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냐고. 그랬더니 이 세댁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아직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은데도 의견을 똘똘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생일 때 선물로 사주신 옷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 입고 나오면 되게 좋아하셔서 시아버지 좋아하시라고 입는 거라고요. 제가 어찌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한글 공부도 시켜줄 겸 세댁 쉬는 날은 우리 집으로 불러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눌수록 어찌나 다부지고 속이 꽉 찬 세댁인지 말하는 말마디가 다 예쁘더군요. 원래 비교는 금물이라지만 그래도 아들 오면 저 세댁 한번 보여주고 니처랑 한번 비교해보라는 심보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제 속내를 알았던지 그날은 아들이 오는 토요일인데 일이 바빠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던 아들이 안 오니까 더욱 썰렁하고 남편은 그날따라 영농교육 같이 받는 사람들과 2박 3일 여행을 갔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종훈의 할머니네 마실을 갈까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 후에 아들이 받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났는지 온통 북적이는 소리고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는 읍에서 사는 작은 아들내며 다른 지역에서 사는 딸내까지 모두 모여 노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나 쓸쓸한 기분에 가슴이 미어지면서 자식은 너무 잘나서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너무 잘나지도 너무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자식이었다면 나도 지금 저런 즐거움 속에 있겠지 싶어서요. 허한 마음에 겨우겨우 푸석한 잠을 자고 난 후 다음날 일요일에 때마침 밖에 나서다가 딱 베트남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인사를 꾸벅하더니 제가 넌지시 물었지요. 한글 공부하고 나서 어제 온 가족이 모여노는 것 같던데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지만 의사소통도 어렵고 같이 사는 며느리로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 이 세댁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모범 답안을 내놓았더랬죠. 시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선은 든든해서 좋고 제일 좋은 건 애들 봐주시니까 전 일하러 나올 수 있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저축해서 애들 잘 키우고 돈 많이 벌어서 늙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 갖다붙다 말 거들 필요 없이 똑소리 나기 예쁜 세댁입니다. 이 세댁이 한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랍니다. 노동만 하면 얼마든지 그 노동한 값어치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한국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도 한국으로 시집 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일 좋은 건 음식이 맛있다는 거라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다양한 것도 좋지만 사계절에 맞춰서 산에서 나는 음식,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 많아서 놀랬다고요. 한국처럼 먹을 게 다양한 나라는 처음 봤대요. 아이고 우스워서 자기는 뭐 다른 나라라고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런 말을 하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 참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네요. 우리 며느리는 태어나길 부잣집에 태어나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노동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서 이 베트남 세대기 사는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 두 며느리의 삶 중에 뭐가 더 사는 맛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베트남 며느리가 더 인생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합니다만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사니깐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제 다 늙어서 꿈은 없어요. 이 세대계의 꿈은요. 돈을 벌어서 모아 자꾸 돈을 불려서 장사도 하고 장사로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이 다음에 노후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대계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들은 그때부터 저는 이 세대 팬이 되어서 조금만 맛있는 거, 약식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아들네 안 주고 세댁 오길 기다렸다가 세댁이 퇴근할 때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이 세댁은 약식을 주면 감사합니다를 연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뿌리치는 모습을 보고는 기가 죽은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제 짐작이 맞는 게 며느리가 그때부터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요새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마세요. 웬일일까요? 이렇게 살갑고 다정한 애가 아닌데 사실로 말하자면 떠받들어 키워져 기고만장하고 버릇없다 뿐이고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했다 뿐이지 기본 성격이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했더니 만사를 삐뚤게 보는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네 아들이 검사니까 며느리가 수그러들지. 네 아들이 별거 아니어봐라. 며느리가 그렇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속 편하니깐요. 그렇게 우리 며느리가 애초에 막대 먹은 애는 아니니까 교육시키면 조금 나아지겠다 희망이 보였고 제가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우리 며느리애랑 이 세대기랑 자꾸 만나게 해주어야겠다고요. 물론 둘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위치에 살지만 그렇게 한번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애가 이 세댁을 보고 좀 인생에 대해서 느끼고 반성 좀 하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며느리애가 조금 더 바뀐 게 1년 가야 한 번 올까 말까한 우리 집을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녁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지 남편 따라서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이는 거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모이자고요.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 이 베트남 세댁에게 일당 줄 테니까 하루만 우리 집 도우미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음식은 못해도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달라고요. 돈 벌고 싶어하는 베트남 세댁인데 거절할 리가 없지요. 얘를 보고 좀 느끼면 좋겠어서 부른 거예요. 세댁 부지런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제 며느리애가 자기보다 대여섯 살 어린 세댁에게 보고 배우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 바뀌고 이런 걸 꿈꾸었거든요. 니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돈이 풍족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동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까지도 잘 안다는 것을 우리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많다는 것도 말입니다. 마침 베트남 세댁이 처음으로 오는 날은 우리 남편의 생일이고 큰딸의 딸이 결혼할 사람 인사시키러 오고 작은 사위 승진 축하까지 겹쳐서 가까운 친지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 출장 뷔페도 불렀어요. 두 세댁이 드디어 처음 대면한 날인데요. 과연 세댁이 식사하는 걸 보더니 우리 며느리 아예 질린다는 표정이 얼굴에 보이더군요. 몸은 작은데 아주 그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대식가거든요. 눈앞에 그 좋아하는 먹을 것들이 있으니 베트남 세댁이 오죽이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접시에 산같이 쌓여서 한 10번은 좋게 먹더라고요.
반면 우리 며느리는 다이어트 한다며 그날따라 세모이만큼 덜어서 무슨 접시에 점 찍는 것도 아니고 야채와 고기 몇 점, 스시 2개, 빵 1개 정도 그렇게 먹고 말고요. 우리 며느리 표정을 보니 이 두 아이 부쳐주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은 베트남 새댁도 먹는데 정신이 팔렸고 제 기대에는 완전히 어긋나게 둘이 한마디 안 한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는 주말에 맞춰 베트남 새댁에게 집 음식과 설거지 도우미 부탁을 했고 다음날 주말에는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제가 집을 비웠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아들 부부가 온 거예요. 베트남 새댁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 베트남 새댁은 그날 현관문을 열어주며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를 자세히 본 거지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를 보고는 세상에나 무슨 TV에 나오는 한류 스타 같은 차림에 우선 입이 벌어졌나 봐요. 그리고 공주같이 생겼다며 완전히 반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명품 구두, 가방, 그렇게 명품으로 온몸을 감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딴 세상 사람 같은 거지요. 사실 자기를 우러러보고 해바라기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얼굴 찌푸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눈에서 하트를 보내는 어린 동생 같은 나이가 과히 싫지는 않았겠지요. 아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그날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니 며느리는 거실에서 난에 물을 주고 있고 베트남 새댁은 주방에서 바쁘더군요. 그 다음번 가족 모임 때는 종호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 데리고 그 집 남자들이 모두 제주도로 바다낚시 투어를 갔거든요. 식사를 한 후 다 같이 윷놀이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들이요. 우리 가족 대표로는 저와 우리 며느리, 종혼에서는 종호 할머니와 베트남 새댁, 종혼에도 원체 모두 다가 한가닥하는 윷놀이 선수들이라 우리 넷은 팽팽하게 서로 맞물려가며 윷놀이 레이스를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윷놀이 같이 쳐보면 그 사람 지능, 인성이 나오고 그러하니 윷놀이판에서 사귄 친구는 평생 간다는 우스개도 있어요. 새댁은 시집아 5년 동안 명절 때 대비해서 겨울이면 시부모하고 남편하고 윷놀이하며 소일을 한 게 티가 나더군요. 아주 재치있고 순발력 있게 잘 던집니다. 우리 며느리는 베트남 새댁의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 매너가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그것뿐인가요? 며느리는 처음에 낯설어서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데 이 부침성 좋은 베트남 새댁은 윷놀이 중간 지점이 지나자 언니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따르던지 생김새가 밉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젠틀하게 윷놀이를 하니까 우리 며느리도 이 새댁이 밉지가 않은가 봐요. 어느 날부터 화장품도 주고 머리핀도 주고 안 입는 옷들까지 감사히 받으니 잘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에게 은근슬쩍 물었답니다. 저 집 며느리 어떠냐? 아줌말도 사근사근하고 널 잘 따르고 이쁘지야? 저 며느리가 툭하면 너 예쁘고 탤런트 같다고 너처럼 되고 싶디야. 롤모델인가 뭔가 그런 거라 하더라고. 착한 애니 가끔 보면 동생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겪어보니 사람이 아주 착하더라고요. 저 안 입는 옷들 많은 거 그거 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얼마는 냅둬서 주려고요. 저번에 준 옷도 잘 입는 게 갖다 준 보람이 있더라고요. 나며치 롤모델이란 말에 들떠서 신이나 하는데 그렇게 서너 번 연거푸 이루어진 한 달에 한 번 모임에서 더불어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는 서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맨날 고급 옷 입고 음악회다, 전시회다, 와인파티다 그런 모임에서 겉모습만 다정한 친구들과 허영에 가득 찬 그런 모임에서 하나만 난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언지 아는 어린 세대과 대화를 하다 보니 순수한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새댁은 새댁대로 공주 같은 우리 며느리의 손놀림 하나라도 안 놓치고 따라하려고 하고요. 그러니 둘은 서로에게 아주 좋은 배울 점 많은 친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가 바라보기 흐뭇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게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는 우리 집에 올 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화려하지 않은 사람과의 평범한 사귐의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더 이상 척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둘이 그럴 수 없게 유쾌하게 깔깔 웃으며 시간을 보내요. 끈끈한 언니가 되어주라는 운명인지 둘이 급속도로 다정해질 그때 새댁이 곤욕을 치를 일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이란 게 그 가족에게 보호 일을 하는 노인분들 상태를 수시로 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랄까 직업의식이란 게 있죠. 치매를 앓는 노인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그 집 아들에게 하루에 12번의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집 막내 아들은 성질이 불같아서 12번의 카톡을 받은 후 40분 거리의 노인집으로 달려와 아주 크게 화를 내더랍니다.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살 수가 없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며 거의 주먹질을 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 차마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물이 담긴 일회용 물병을 벽에다 던졌는데 그게 튕겨져 나와 새댁의 발밑에서 굴렀고 새댁은 너무 놀라 뒤로 피한다는 게 플라스틱 페트병을 디디고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겁니다. 전치 2주가 나왔고 그 문제를 제 며느리와 아들이 나서서 해결해 준 거예요. 가족 빼고는 한국에서의 의지할 사람 없는 새댁에게 우리 검사 아들과 재력이 든든한 며느리가 지원군이 되어주는 거 보니 저는 제가 마치 무슨 큰일을 해낸 것처럼 기뻤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강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감싸며 사는 거요. 새댁은 우선은 한국어가 서툰 거, 가족이 한국에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약자잖아요. 그뿐인가요? 한 번은 이 새댁 베트남 친정의 아버님이 콩팥 수술을 하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베트남 새댁이 마당 한 구석에 둔 평상에 앉아 우는 걸 본 우리 며느리가 한참을 보고 들어오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참 정이란 게 무서운 게 우리 친정의 여동생에게도 못 느껴보던 애틋한 공감이 마구 되면서 제가 저 친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왠지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은데 저도 한국에서 여자로서 살려면 똑부러져야 하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한다고 얘기해주니 고마워하더라고요. 라고 조언까지 했다는데 지금은 우리 며느리가 이 새댁을 운전면허까지 따게 학원비를 내주었다고 하네요. 진짜 모성 본능이라도 생긴 건지 따따붙다 티격태격하는 친동생보다 만나면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의점에 맺기로 했대요. 그래서 기술은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다 익히라고 하면서 미용사 자격증도 따게 해주려고 미용 학원비도 대주고 베트남 며느리는 미래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이라서 자격증 학원 등록만 해주면 신나서 꼭꼭 아주 열심으로 다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2급으로 한 번 했다고 미용사 자격증은 지금 따려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베트남 새댁이 한창 미용 기술 배우겠다고 학원을 다닐 때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해. 미용사 자격증 따면 내가 고객으로 다니는 청담동 헤어샵에 취직시켜주겠으니 거기서 나 죽었소 하고 2년만 열심히 배워. 그렇게 2년 배우고 난 후 잘 기술 익히면 미용실 차리는 데 투자해줄 테니 제대로 한번 해봐. 난 네가 정말로 원하는 꿈을 찾아 이루었으면 좋겠어. 나도 대학을 잘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거든. 라고 하니 새댁이 눈물이 핑 돌며 얼른 며느리를 안아주고는 고맙다고 한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시너지 효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잘되고 끈끈해져서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이런 우정도 있나 싶었답니다. 물론 제가 애초에 계획한 거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참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도 베트남 새댁을 보며 느낀 바가 많았던지 좀 더 시댁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저의 관계도 좋아졌는데요. 그게 언제 확 풀어졌냐면요. 물론 계기가 있었어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오기 시작하고 세 번째 되었던 날인가?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며느리와 단 둘이 있었거든요. 제가 며느리가 왔으니까 그래도 과일을 같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키위를 깎다가 키위가 작으니까 좀 껍데기 벗겨내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벗겨내다가 글쎄 아차 하는 사이에 손가락을 벤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야 하니까 우리 며느리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후다닥 달려오면서 제 손가락에 피를 보며 부들부들 떠는 거였죠.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피나요. 어머니 어디 봐요.
전 소름 돋아서 못 보겠어요, 어머니. 피가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눈을 저리로 돌리고 그래도 피를 닦아내주는 겁니다. 아기 피부 다루듯이 조심스레요. 애가 막대 먹은 면이 있지만 속내는 착하더라고요. 뼛속까지 못 댔으면 남의 손가락에 피가 났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저를 혼내는 겁니다. 주방에서 칼을 다루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시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답니까? 말버릇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또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뛰어가서 약품통을 지가 찾아서 뒤엎어 찾는 거예요. 엄청 급한 손길로요. 그러더니 약과 소독약 반창고를 들고 와서 소독부터 하고 후시딘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발라주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 며느리와 저의 손이 맞닿았어요. 참 그 손길이 닿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미움이 괘씸함이 눈 녹듯이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서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마주 앉다 웃다가 둘이 녹차를 마셨어요. 녹차를 두고 마주 앉아 우리 고부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묻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우선 말하는 게 너무 세다고 알려주었어요. 말하는 게 나긋나긋하고 조심스러우면 우선 실수할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 같은 새댁 말하는 것 좀 보고 따라해봐. 그럼 실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싶었지만 남과 비교하여 말하는 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하고 비교하는 거 다 빼고 진짜 그동안 속상했던 일 몇 가지만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도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을 텐데 그런 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께서 좀 덜 자식들에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머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님 음식을 때마다 다 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머니 음식을 해서 저희 집에 보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막대 먹어서 죄송해요. 아직은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진짜 사랑과 관심도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며느리에 대해 새로운 점을 또 하나 알았던 게요. 얘가 반찬을 곰팡이 나게까지 냉장고에 그대로 둔 게 먹지는 못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냉장고에 그대로 둔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해였던 겁니다. 애가 부잣집에 살아서 내 음식이 우스워서 안 먹었던 게 아니라 하루 세끼 다 밖에서 먹느라 못 먹은 거였고 음식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거였구나.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되니 우리 며느리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를 풀었어요. 그렇다고 확 가까워지지는 않았어요. 고부 사이는 적당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딸 같은 며느리? 그건 좀 오버하는 말 아닐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입니다. 오히려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멋지지 않을까요? 서로 예의 차리며 사랑하는 사이요? 딸하고는 예의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왜 시작했느냐 하면요. 젊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예요. 가르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 딸 같아서 잠깐 참견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시부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부모들도 있지만 세상사는 다 기본으로 굴러가거든요. 세상에는 특별히 악하거나 이상하게 요상하거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그렇지 않나요? 다 자기 귀여움은 자기가 받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정이 든다는 말도 있고요. 오죽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행동 하나, 말 하나, 사람이 정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잘났으면 뭐래요? 사람이 어른을 몰라보고 사람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건 물론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고 사랑으로 대하면 세상은 사랑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특별히 미워하려고 마음을 미리 먹고 며느리 드리는 사람도 없단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들어와 다 자기가 하는 만큼만 대우받으며 산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트남 세댁은 좋은 인성으로 말 한마디 예쁘게 하며 살아서 지금 자기에게 도움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날로 발전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부 사이를 비춰보았을 때 고부 사이는 자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해를 쌓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